어떤 경우에 내가 자유를 침해를 당했다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 이건 자유를 제한하기는 했지만 이건 내가 참아야 하는 것이며,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여러분들 참 애매모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보다도 저희 이제 헌법에서 얘기하는 소위에서 이제 자유권을 내가 제한을 당했을 때 이건 내가 참아야 되는 제한인가, 아니 이건 진짜 부당하니까 이건 내가 적극적으로 이건 거부해야 되는 제한인가, 나름대로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쨌든 이제 학교에서 내일 수험생들만 상대하다가 이렇게 시민분들을 내니까 참 좋네요. 학교에서는 뭐 시험에 안 나오는 거 같이 오는 애들이 아예 안 오니까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닌데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 좀 적어온 이제 거기 좀 자료를 좀 보시면 제일 먼저 우리 지금 헌법상 기본권 체계 요걸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이제 헌법을 찾아보면 10조에 보면 뭐 인간 존엄과 행복 추구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이제 목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목적을 실현하려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기본권들이 쭉 이제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12조부터 23조까지는 제가 오늘 이제 얘기를 할 자유권이고요. 이거는 이제 개별 생활 영역으로부터 국가가 내 생활 영역의 자유를 제한을 하거나 간섭을 했을 때 내가 거부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24조하고 25조는 소위 참정권. 이건 이제 국정에 국민이 이제 참여하는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이고요. 그 다음에 26조에서 30조까지는 절차적 기본권에서 내가 기본권을 침해당했을 때 그거를 절차적인 기회를 보장하는 기본권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재판 청구권을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런 기본권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31조에서 36조까지는 소위 사회권. 이건 사회복지에 관한 이제 그 기본권인데, 사회경제적 약자가 국가에 대해서 실제로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본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평등권. 이거는 모든 기본권을 국가가 보장을 할 때 지켜야 하는 일종의 기본적인 에티켓이죠. 차별 대우하지 말고 이제 공평하게 기본권 보장을 하라는 건데, 이제 저희는 이제 이번에 자유권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자유권만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여기 다들 아시겠지만 국가 권력의 개입을 배제를 해서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와 활동을 보장한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이게 저희가 사회주의랑 왕정 국가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이제 그 자유권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자유권은 구체적으로 제가 몇 가지를 좀 유형화를 해봤는데요. 먼저 신체의 자유, 그 다음에 사생활 영역에 대한 자유. 이건 구체적으로 보면은 주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육아 자유, 통신의 자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 자유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과 예술의 자유 이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성격이 다른 것으로 사회 경제적 자유라고 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의 자유, 재산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 경제적 자유로 나와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자유권이 여러분 국가에 대해서 자유권을 가진 국민이 국가에 대해서 요구하는 건 뭐냐면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당하게 간섭을 하지 말아달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냐면 제가 좀 예를 들면은 이건 여러분 그 이하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기본권 중에서 뭐 참정권 중에 뭐 선거권 얘기를 해보죠. 우리 헌법에 보면 모든 국민은 선거권에 갖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헌법 규정만 가지고 제가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것만 가지고는 선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헌법에 나와 있는 선거권을 여러분 구체적으로 하려면 국회가 선거법을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러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가능성만 주는 거고 실제 완성은 법률이 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뭐 재판 청구권 그거 한 거예요.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대해 재판 청구권에 갖는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만 가지고 법원에 가면 재판이 될까요? 가면
분명히 하는 얘기가 잠깐만요. 소송법을 좀 찾아보고 이것도 각종 법률이 있어야 되고 소송법률이. 그 다음에 인간다운 생활을 할 건데 이게 이제 사회권제 그건데. 자, 사회경제적 약자가 국가에 대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자, 헌법에 나와 있으니까 동사무소 가서 이제 내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 계좌이체 해주세요. 그럼 그거 자체를 해줍니까? 안 해줘요. 사회복지법 찾아보고요. 이런 식으로. 이것도 역시 법률 사회복지법. 근데 자유권은 여러분 뭐냐면 이런 것들하고 결정적으로 대비가 되는 게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가 있다. 그러면 그것만 가지고 완벽해집니다. 어느 누구를 국가가 누구를 만나더라도 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라. 그럼 별도의 법률이 필요 없이 그냥 그걸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기본권의 경우에는 여기 이제 관련된 법률이 저희가 보통 얘기할 때 형성하는 법률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자유권하고 해서 나오는 법률은 이거는 뭘 형성하는 법률이 아니라 이거는 제한하는 법률입니다. 왜? 자유권 자체는 이렇게 덩어리가 있어서 이미 헌법 규정만 다 완벽하게 보장이 되는 건데 이 법률이 나온다고 하면 이걸 이만큼 제한하겠다. 그러면 이걸 제한을 할 때 어디까지 제한을 해야 헌법 위반이 아닌 것이고 어디까지 제한을 하면 이건 헌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 사고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럼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공식. 그걸 두고 여러분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적어놨는데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하나의 공식을 사용해서 여러분이 그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뭐냐면 그럼 한번 제가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수업 시간에 이제 1학년 학생들이 이제 잘 모르니까 그 학생들을 위해서 하는 그런 예가 만약에 지금 저희가 이제 학부가 소상공인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게 아주 시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회가 법률을 통해서 소상공인은 좀 이익을 좀 보장을 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대형마트 영업을 전면적으로 규제한다. 이런 입법이 만약에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여러분 요 사례에서 요 대형마트 입장에서 보면은 자기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주장을 할 겁니다. 대형마트 업자의 입장에서는 뭐겠습니까? 헌법에 나와 있는 나한테는 직업의 자유라는 것이 있는데 왜 법률이 주말에는 영업을 못하게 해서 나를 내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지?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럼 이런 사례가 이제 전형적인 자유권 제한 사례인데 요거를 판단하는 공식이 뭐냐면 저희 소위 과잉금지 원칙이라는 건데요. 첫째는 뭘 보는 거냐면 목적이 과연 이 기본권을 제한하는 목적이 정당한가? 처음 이것부터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거 제한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소상공인을 보호해서 골목상권을 활성화한다. 이건 여러분 너무나 당연한 목적이고 헌법과 법률에 전혀 위반되는 목적이 아니고 내용적으로 아주 중요한 목적이죠. 네. 좋다 이거. 자 다음 수단이 적합한가? 수단의 적합성 이제 그 다음項目이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이건 뭐냐면 과연 대형마트 주말 영업 규제를 하면 소상공인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가 그걸 보거든요. 네, 그래 도움이 된다면 그다음 셋째 소위 피해의 최소성 이제 요 항목인데 요거는 뭘 보는 거냐면 저 대형마트 입장에서 봤을 때 저 사람이 이 입법으로 인해서 받을 수 있는 피해가 가장 최소화되어 있는가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주말 영업 전면적으로 규제를 하는데 저거보다는 조금 부분적으로 시간대를 나눠서 규제를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전면 규제냐 부분 규제냐. 네, 이제 그런 걸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법익의 균형성. 이제 요걸 보는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뭐냐면 이 법률로 인해서 우리가 얻는 공익과 피해를 보게 되는 저 대형마트 입장에서
피해를 보는 개인적인 사이 이거를 저번에 형량을 해봐서 공익이 아예 없거나 공익이 있기는 있는데 조금밖에 없어요. 근데 이 공익을 어쩌고 이 사람도 너무 많이 피해를 보는 거 아니야? 혹은 반대로는 굉장히 중요한 공익이 있거든요. 이런 정도의 공익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한테는 저 정도 양보를 요구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관점에서 한번 저울을 갖다 놓고 재보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가 무슨 자유권을 제한을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무턱대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는 거야?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 이제 항상 유의를 하시면서 요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거 과잉 계약 아니야? 이건 불편하긴 한데 이건 내가 참아야 되는 이제 그런 거다. 좀 참을 수도 있겠다. 이런 그 판별이 이제 여기서 나는 겁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제가 네 번째 차별적 적용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요거를 좀 사실 제가 오늘 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아까 과잉금지 원칙 이제 거기까지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이거는 뭐냐면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을 할 때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상대적으로 그 과잉금지 원칙을 완화된 방향으로 적용을 하는 경우가 있고 실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도 이제 자유권 제한 입법에 대해서 심사를 할 때 어떤 경우에는 아주 엄격하게 어떤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국회 의도를 최대한 존중을 하는 완화된 심사를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거든요. 그럼 대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저 차별화가 되는지 제가 그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엄격하게 한다는 거하고 완화된 심사를 한다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표를 한번 그려볼게요. 저 법률문이 이제 있다고 해보죠. 그러면 입법을 할 당시에 나름대로 일정한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입법이 시행된 이후에 나중에 저 입법이 위헌이야 합헌이야를 판단하는 시기가 나중에 있어요. 이거는 이제 입법 당시 이제 이 상황은 국회의 정책적 판단이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심사를 판단을 할 때 요거는 이제 우리 사법제도에서 헌법재판소가 사후에 심사를 하겠죠. 엄격하게 심사를 한다는 건 뭐냐면 철저하게 헌법재판소가 현재 시점에서 심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까 이제 그 사례에서 이 입법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헌재가 심사할 때까지 기관의 경과를 보니까 소상공인 매출액이 하기 전보다 3% 늘었어요. 네. 그럼 목적은 당연히 정당했겠죠. 그러면 고작 매출 3%가 늘었다. 그러면 저거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그 3%가 어디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대체로 뭐야 저렇게 요란스럽게 했는데 겨우 3% 늘은 거야. 이렇게 보는 사람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면 생각은 그럴듯했지만 실제 나온 결과는 좋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수단의 적합성이 없다고 해요. 네.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에서도 여러분이 판단해서 뭘 하는 거냐면 대형마트 주말을 24시간 규제를 하네.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거보다 얼마든지 완화된 규제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오후에는 금지를 하고 사람들 비교를 하려고 한 오전 정도는 대형마트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24시간을 왜 규제를 하냐. 철저하게 이 판단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피해의 최소성 안 맞았다고 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판단 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한다면 이게 이제 엄격한 심사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 보니까 목적은 정당하지만 3%의 공익, 수단이 부족하다는 건 이 입법을 통해서 얻는 공익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반면에 개인은 엄청나게 주말 영업 전면 규제, 개인의 피해는 크다. 법익의 균형성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네. 반면에 여러분 이 완화된 심사는 뭐냐면 초점이 여기가 있는 거예요. 이때 심사를 하더라도 이
이 심사하는 사람이 자기 생각을 관철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이 입법 당시의 사정을 최대한 존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화된 심사를 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판이한 결과가 나오냐면 목적의 정당성으로 간다 하더라도 완화된 심사를 한다 그러면 자 결과적으로는 3%밖에 뭐 이렇게 뭐 매출이 되지는 않는데 입법 당시에 소상공인들이 워낙 어려운 상황에 있으니까 저걸 통해 저런 입법을 한다면 소상공인 지위가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 판단 자체를 우리가 뭐라고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나온 결과가 설령 좀 안 좋다 하더라도 이때 입법자의 국회 판단이 완전히 이제 뭐 틀린 명백한 오판이 안 되면 수단의 적합성 요 기준을 인정해 준다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해의 최소성도 현재 이렇게 봐서는 부분적으로 뭐 오전에는 해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왜 굳이 24시간을 했지? 그런 의심을 하다가도 완화된 심사에서는 요 입법 당시의 상황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 3년 전에 저런 입법을 할 때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 무슨 뭐 생존권 투쟁을 했고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물론 이런 보다 뭐 오전은 보장하는 그런 입법을 할 수도 있었겠으나 입법자가 워낙 그 당시 사정이 어려워서 이런 강력한 수단을 썼구나. 그건 우리가 굳이 탓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 피해의 주도성도 갖췄다고 봅니다. 거기에 따라서 얻는 고기는 상당히 큰 것이고 어쨌든지 개인이 이 정도는 참아야 된다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과잉금지 원칙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법률의 위헌 여부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가 해보면 이제 남는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경우에는 엄격하게 과잉금지 원칙을 적용을 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완화된 심사를 해야 되고 이제 그것만 남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어떤 자유권을 제한을 할 때는 엄격한 심사를 해야 되고 어떤 자유권을 제한을 할 때는 완화된 심사가 맞는 것이고 이제 그 문제가 남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제가 거기다가 잠깐 이제 적어놨지만 거기 이렇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유권 중에서 정신 인격과 관련되는 자유권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는 게 원칙입니다. 네, 입법자의 판단은 절대 존중을 해서는 안 되고 헌재가 자기의 판단대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뭐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지만 헌재 결정을 보면 그런 결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것들입니다. 반면에 사회경제적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이런 걸 할 때는 입법자의 입법 당시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해서 위헌 판단에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야 하는 완화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럼 제가 거기서 적어놓지는 않고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 생각해요. 왜 정신인격적 자유권을 제한할 때는 헌재가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되고 왜 재산권, 직업의 자유 이런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때는 왜 헌재가 자기 판단보다는 국회의 의도를 최대한 존중을 해야 해요? 혹시 공부 좀 해보신 분 계십니까? 네. 선생님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시간도 많으니까 둘러가면서 첫 번째로 보면 예. 그러니까 법에 맞는 주의도 좀 지향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사실은 헌법이 너무 과도하게 이 모든 것을 다 관여하려고 하는 것이 나는 좀 이 부분은 좀 지향을 했고 지금 조선 시대가 아니고 21세기고 특히나 그 다양한 SNS가 발달한 이 시점에서 헌재나 대법원이 그 검찰이나 그 판사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것부터가 사실은 좀 시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이제 오늘 이제 그 헌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제 느끼는 게 헌법 안에 인권 부분이 있는데
요즘 보면 거꾸로 이 피해자 인권이 보호가 안 되고 있어요. 이제 그 부분 하나. 너무 얘기가 넓어지고 네. 혹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 왜 언론의 자유 같은 그런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아주 엄격하게 통제를 해야 되고 재산권이나 직업의 자유 같은 기본권을 제한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왜 국회를 믿어야 되느냐 그 문제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예. 첫 번째로는 일단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그 일반 행정기관이나 공기업들에 관한 이 출신들은 사실 잘 지키는 편인데 사실 국회의원들이 상당한 그 여러 가지 그 특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관한 부분은 우리 옆에 그 의원들 계시지만 그 부분은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잠깐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정신인격적 자유는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이런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그걸 처절하게 외치는 사람들은 이 사회의 소수예요. 대체적으로 소수입니다. 주로 소수가 이런 기본권을 저희들이 외치는 경우가 많고요. 이거를 소수의 자유를 소수의 자유를 국회에 맡긴다. 이거는 대단히 위험한 사고방식이에요. 왜? 국회라는 기관은 철저하게 다수주의를 지향하는 기관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선거에서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 국회는 아무래도 소수보다는 다수를 대변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법부가 전국적으로 그 소수의 권리를 구제해주는 게 맞아요. 이런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사고방식을 처음 배운 데가 미국 대법원인데요. 미국 대법원에서도 지금 200여 년간 이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사회경제적 자유 볼까요? 이거는 사회경제적 자유는 여러분 소수의 인권 침해를 구제한다는 성격보다는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굉장히 정책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그런 경우 재산권을 제한한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직업의 자유를 제한한다. 재산권을 제한한다. 어떻습니까? 공동체 대다수의 이해관계를 거기다가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다수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모두의 이거는 정책적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양심적 병역법제를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거하고 소득세법에서 그 세율을 몇 프로로 정하느냐 이거하고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얘기예요. 그건 정책적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부가 아니라 정책적 판단을 보다 잘할 수 있는 기관은 사법부가 아니라 그거는 국민이 손으로 선출한 국회와 정부죠. 그래서 이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똑같은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어떤 기본권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이 기본권을 보장하는 주체에 약간 뉘앙스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아주시면 여러분들 사법부는 왜 소수의 권리를 유지하기에 적합한 기관이면 사법부 판사는 선거에서 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굳이 뭐 다수의 뭐 인기를 뭐 추구하거나 그럴 여지가 없는데 국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수주의를 지향하지 않으면 그 정당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수 위주로 정당은 운영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소수의 특정한 소수에 비해서 그걸 이제 강력을 내버리고 하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떻게 용기가 있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엄격한 과잉분기 원칙 그걸 그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적어놓은 게 과거에 여러분 우리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법에 경찰청장은 퇴직을 한 다음에 2년 동안은 절대로 정당에 가입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놓은 법률 조항이 있었습니다. 좀 오래되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입법이 이루어진 동기가 뭐냐면 이게 수사기관이 점점 이제 수사기관 장이 이제 임기말로 갈수록 점점 집권당 편향적으로 수사를 하니까 당시에 이제 여야 간의 합의로 그러면 그 아예 경찰청장 퇴직을 한 다음에 특정한 당에 가지를 못하게 하자. 그러면 그런 유인이 없어서 수사의 공정성을 조금이라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냐 이제 그건데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 경찰청장 입장에서는 자기가 제한당하는 자유가 소위 정당의 자유거든요. 정당의 자유. 여러분 정당이 뭡니까? 자기의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정치적 회사체죠.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보다 더 강한 정치적 자유죠. 가장 높은 정치적 자유.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제 우리 헌법재판소가 저거는 아주 강력한 형태의 정신 인격적 자유이기 때문에 저거는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이제 하나하나 하면서 목적이 정당하냐. 목적은 일단 정당하다고 본 거예요. 왜? 수사기관의 수사의 공정성. 이건 뭐 여러분 전혀 이제 문제가 될 게 없죠. 그다음 수단의 적합성. 여기서부터 여러분 아주 엄격하게 태클을 걸어서 이제 하나하나 잡아나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저 법률의 지금 논리는 뭡니까? 수사기관의 장이 임기 말에 집권당에 잘 보여서 내가 퇴임을 한 다음에 그 집권당의 정당에 들어가서 그 당의 재주는 공천을 받아서 나는 선출직이 될 거야. 그걸 전제로 하는 입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럴싸한데 현재 뭐라고 봤느냐면 그럼 보자. 과거에 과연 경찰청 퇴임한 경찰청장들이 어떤 식의 행태를 보였는지 한번 따져보자. 이제 그걸 하나하나 이제 실증적으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직전에 한 20년 동안 20명의 경찰청장이 퇴직을 했는데 물론 이제 자기 이제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한 거는 인정할 수 있겠으나 가만히 보니까 거기서 절반은 선출직이 아니라 공기업 임원으로 갔다든지 또 나머지 사람은 공기업 임원이 아니라 무소속으로 나가서 뭐 당선이 됐다든지 그러니까 집권당으로 말에 갈아타서 이 집권당 공천으로 선출직에 당선된 예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이제 그럴듯하지만 지금 이 법률의 기본권 제한하고 그건 사실 아무 관계가 없는 거다. 전혀 헛다리를 짚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아주 실증적으로 까다롭게 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왜 그러냐면 정당의 자유라는 아주 고도의 정신인격적 자유이기 때문에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여기서도 이렇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거는 경찰청장으로 퇴직을 했다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정당 가입을 하지 말라는 건데 이건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일단 당원을 할 수 있게 하고 공천만 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수단이 있는데 이걸 굳이 가입조차 못하게 한다. 이거는 너무나 심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이렇다 보니까 법익의 균형성도 얻는 거는 거의 없는데 저 사람들의 개인적인 이건 너무나 얻는 거의 얻을 게 없는데 왜 굳이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법률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이 됐고요. 정신인격적 자유를 제한할 때 엄격한 심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라도 요 판례를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이제 완화된 심사에 관한 판례도 제가 하나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뭐냐면 요 사안이 뭐냐면 여러분 대한민국 현재 저희 이제 우리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의사는 전부 다 보험기관이 돼야 됩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개업하는 의료기관은 전부 다 보험 테두리 안에서만 영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굉장히 못마땅한 의사 집단이 있어요. 그 뭐냐면 강남에서 주로 개업을 하는 이 사람들은 뭐냐면 자본이 있고 내가 나름대로 좀 기술이 있으니까 나는 내가 높은 자본과 기술력을 투자를 해서 보험기관에서 빠져서 보다 높은 수익을 받고 병원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내가 더 많은 기술과 자본을 들여서 진짜 화끈하게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영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러분 그 의사 입장에서 보면은 제한되는 기본권이 직업외적이죠. 그죠? 직업외적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거는 대표적인 사회론리적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문제가 판단을 했는데 첫째, 목적이 정당하냐? 여러분 왜
대한민국에서 개설되는 의료기관은 원칙적으로 보험의 테두리 안에서 영업하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럼 보험의 효율성 때문에 그렇죠. 누구나 다 국민건강보험과 드는데 여러분 동네 갔더니 뭐 3개만 보험기관이 있고 7개는 뭐 비보험기관이 그러면 뭐 국민건강보험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죠? 그 얘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수단이 적합하냐. 자, 입법자가 모든 의료기관을 보험으로 묶어두면 국민들이 의료기관, 보험 의료 그 서비스가 보다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너무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좀 세 번째죠. 저거는 무슨 얘기냐면 완전 다 규제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안에서 병원을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다 의료보험 테두리 안에서 정해진 수가만 가지고 영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 엄격하게 따지면 얼마든지 이거보다 완화된 수단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첫째, 지금은 강제 지정제인데 이게 아니라 하고 싶은 사람만 계약해서 한다. 이런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강제 좋다. 그런데 여기에 일정한 예외를 충분히 설정을 한다는 거죠. 전면 강제보다는 여러분 저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판례에서도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놨지만 그 판례에 보더라도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저런 방법을 보다 완화된 수단으로 생각할 수는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입법자가 이런 수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입법을 할 때 강제 지정제를 했느냐 그걸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돈 있고 자본이 있는 기관은 보험으로부터 예를 들어 상층부에 가 있고 돈이 없고 기술이 별로 그다지 뛰어나지 않는 그런 하급 의료기관만 보험기관에 기회가 되고 소유입니다. 이런 예를 들게 되면 의료시장의 양극화가 또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입법자가 이런 판단을 입법 당시에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입법자가 분명히 잘못 판단한 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 엄격하게 심사하겠다면 이런 대안이 있다는 걸 바로 위험을 적겠죠. 네. 바로 여러분 이런 엄격한 심사를 한다는 것과 완화된 심사를 한다는 게 이렇게 여러분 극단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완화된 심사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회 경제적 자유를 제한할 때는 항상 완화된 심사라는 게 우리 현재도 사실상 기본 원칙처럼 되어 있습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 2007 3가 17 그 사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미투 운동이나 이 운동은 여성들을 이제 보호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일명 꽃뱀이라는 이제 불순한 의도에 걸려 들어가고 이 피해를 입는 것에 관해서는 어떤 그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나 이런 거는 이거는 참 좋은 거고 저는 이제 직전에 이제 여성단체 협의회 자문위원을 해서 거기에 참여를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미투 그 선의의 이게 아니고 꽃뱀이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거기에 당해서 피해를 입는 사람들에 관한 보호할 법문은 어떤 게 있는가 하나하고 또 하나 이제 차제 이제 법에서 어차피 헌법을 다루는 거니까 헌법이 너무 과도하게 이제 이걸 국민의 권리를 좀 제약하는데 이것은 빼고 이것은 다하게 하는 것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짚고 미투 그거는 사실 헌법에서는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건 나중에 형사법 하는 분이 오시면 이제 그때 문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건 이제 두 번째는 그 법이 헌법에서 상당히 과도하게 포괄적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제 제 생각에는 이것은 빼고 이것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러니까 그것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좀 관계가 있는데
정신인격적 자유의 영역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법률 규정이 그렇게 되는 게 옳죠. 근데 이제 사회경제적 자유에 가면 다시 말씀드리고 이제 다수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문제라 원칙적으로 네 마음대로 하고 예외적으로만 규제를 한다. 그거는 좀 곤란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뭐 과도하게 규제를 당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선거운동의 자유라든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집회의 자유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은 전부 다 이게 정신과 인격에 관련된 자유권이어서 그거는 법률 규정 형식이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정 형식이 옳죠. 예. 근데 이제 뭐 재산권, 뭐 직업에 이런 거는 좀 그렇게 생각하면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질문 시간을 좀 나중에 다시 한번 가질 예정이라서요. 그러면 좀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실제로 그 다음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헌재가 정신인격적 자유권을 제한하는데 완화된 심사를 한 사례도 있고, 사회경제적 자유를 제한하는데 엄격한 심사를 한 사례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여러분 거의 대부분 엄청난 국민적 비판과 비난 여론이 있었고 결국은 이제 그 결과를 시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그 나온 문제 그 결정에 여러분 간통죄는 뭡니까? 배우자 있는 사람이 자기 이제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행위를 하면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뭔가요? 대표적으로 내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여러분 정신인격적 자유. 그죠? 그리고 뭐 조금 어려운 기본권이지만 우리 기본권 중에서 자기결정권이라는 게 있는데 그 자기결정권 중에 아주 중요한 자기결정권 중에 하나가 여러분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있거든요. 내가 성행위를 할 건가 말 건가, 한다면 누구하고 할 건가, 이런 걸 이제 보장하는 기본권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원칙대로 하면 이건 아주 엄격하게 심사를 해야 옳았던 거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현재는 실제 간통죄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제적 통계는 완전히 무시를 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접근을 해서 자, 혼인제도를 보호하는 목적은 정당하고, 두 번째, 혼인제도를 부정하고 간통행위를 한다고 감옥에 쳐넣는다고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안 할 것일 테니까 수단도 적합하고, 피해의 최소성, 여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아십니까? 이거는 육체적인 성행위만 금지하는 거지 정신적인 교감, 단순한 접촉 이런 거는 뭐 규제하는 게 아니고 뭐 이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아주 완화된 심사를 해서 합법 결정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엄청나게 얘기가 많았어요. 도대체 저거를 도덕에 맡길 일을 저걸 왜 국가가 왜 법으로 규제를 하는 거야? 저거 우리가 무슨 북한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간통죄를 간통을 하는 말씀은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따지면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전체주의 국가도 아니고 이게 왜 이렇게 요란 엄청나게 여러 비난이 있었죠 사실. 그래서 이 결정은 결국은 요 다음 결정에서 이 비판을 충분히 의식해서 이제 엄격한 심사를 해서 위헌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 간통죄의 현실을 보기 시작한 거죠. 이게 간통죄가 있고 혼인제도 뭐 다 좋은데 실제로 보면 간통죄로 걸려드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나마 걸려든다 하더라도 이게 실제 범죄를 했다고 처벌받는 사람도 없고, 이게 무슨 법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냐. 수단의 적합성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고요. 피해의 최소성의 저거는 도덕적인 문제인데 도덕에 맡기면 되고 굳이 국가가 왜 저걸 관여를 하느냐. 정상적인 엄격한 심사의 방향으로 이제 다시 보고를 해서 위헌 결정을 한 사례입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사례가 있고 다음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의원님도 아마 잘 기억하실 것 같은데 정말 대한민국에서 큰 간통죄보다 더 큰 이슈가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이제 안마사 이제 당시에 시각 장애인만 안마사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 중에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도 저거 내가 잘할 수 있는데 왜 나는 못하게 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인 입장에서 내가 저 직업을 하고 싶은데 그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 이러면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려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헌재가 아주 의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과잉금지 원칙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걸 위헌결정을 해요. 논거는 뭐냐면 첫째, 시각장애인의 생계를 보장한다. 그런데 시각장애인 중에서 안마사 하고 싶은 사람이 뭐 전체 3%밖에 안 되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목적 같지만 이런 야박한 얘기예요. 두 번째, 수단이 적합하냐. 아까 여러분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저거 해가지고 시각장애인 생계 보장을 시킨다고 하는데 해봐야 3%밖에 안 된다. 저거 하는 사람. 이게 뭐가 시각장애인 생계를 보장하고 뭐가 효과적이냐. 수단이 적합하고. 세 번째, 피해의 최소성. 이거는 일반인들한테도 일단 안마사는 될 수 있게 해놓고 다만 저 시각장애인들이 딱하다면 저 사람들이 시각 안마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지원을 한다든지 재정 지원을 한다든지 고용 기회를 좀 확대시켜 준다든지 이런 방법이 충분히 있는데 왜 아예 일반인들은 애초에 못하게 하느냐 이러면서요. 아주 엄청나게 강력한 과잉금지 원칙을 해가지고 위헌 결정을 내렸거든요. 비극은 저 다음서부터 있었습니다. 저 결정이 나오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시각장애인 분들이 조를 짜서 하루에 한 분씩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서 자살을 합니다. 제 기억에 2006년인가 7년에 그 일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 이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나는 시각장애인이긴 하지만 나는 뭐 안마 같은 건 난 생각도 없지만 도대체 이렇게 복지가 안 되는 나라에서 그나마 그 자그마한 거 하나 마련을 해줬는데 그조차도 이딴 식으로 해가지고 그조차도 뺏어가 버리는 이 나라는 싫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대교 하루에 한 명씩 투신자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나요. 그러니까 오후 5시만 되면은 119 보트가 거기 들어가고 대기하고 보트 저기다가 반대편에 뛰어내요. 그래서 그 굉장히 그 참혹한 전 국민이 하루에 한 명의 장애인이 자살하는 걸 TV로 목격을 하는 그런 처참한 상황이 이 당시에 있었는데 이러니까 여러분 이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회가 이게 위헌 결정이 나면 여러분 이 법률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 과정까지 설명을 드리는 건 너무 이제 좀 깊은 얘기. 이거 다시 입법해서 제2법해서 원래 이러면 안 되는데 다시 입법했습니다. 입법을 하니까 일반인들이 또 헌법 소원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때는 극히 이제 다시 완화된 순간을 복귀를 해서 시각장애인 생계를 보장하는 목적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이고 그래도 어쨌든 간에 저거를 하면은 시각장애인 생계에 기여를 하는 분명한 사실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나머지 재정 지원, 교육 지원, 무슨 뭐 고용 기회 이런 게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수준의 다른 외국과 비추어 봤을 때 복지 현실이 너무나 열악하다. 그러니까 입법자가 그 정도 약한 보장으로는 장애인 복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보고 다소 강경한 보장을 했는데 이거 입법자가 잘못했다고 보고요. 그래서 다시 완화된 심판에서 합헌으로 돌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유권을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심사를 정확하게 되죠. 넣어가지고 판단을 하지 못하면 굉장한 이제 국민적인 부담이 초래가 되는 거고 결국은 결정이 뒤집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가 무슨 자유권을 제한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바로 그걸 가지고 난 무조건 억울해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비추어 보시면 대충 여러분들이 어떤 판단을 해줘야 될지 그게 아마 감이 잡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결국 국가 권력이 자유권을 제한할 때 그리고 자유권을 보장할 때 무엇이 그럼 가장 중요하냐? 정신인격적 자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하니까 헌법재판소라는 기관이 얼마나 정신인격적 자유에 대해서 감수성이 강하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조건인 것 같고요. 사회경제적 자유. 이쪽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사회경제적 자유가 잘 보장될 수 있느냐. 그거는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에 기대가 될 문제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거를 잘하셔야 돼요. 선거를 잘하셔야 돼요. 선거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경제 정책
잘 선택을 하셔서 정치권에서도 사실상 이 문제는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이제 그거는 원래 처음에 이제 저한테 얘기가 들어온 게 압수수색 이제 그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요거는 제가 사실 요거는 저보다는 이 문제를 전문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분들은 형사법 하시는 분들이에요. 형사법 하시는 분들, 네, 형사소 특히. 그래서 제가 주제 넘게 과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이제 헌법적인 관점에서 좀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여러분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쳐가지고 법원이 발부를 했다. 이제 그거 기본권 제한합니다. 일단은 누구는 뭐 압수수색했다고 재산권은 가장 기본적인 거고, 저는 재산권을 넘어서 그건 압수수색을 당했다고 하는 그 개인의 인격권 제한하는 겁니다. 그거는 그 물건 자체가 이제 관심사가 아니라 이 사람 재산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저 사람 어떻게 보면 인격권 망신 주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압수수색을 한다고 하면 개인의 인격권하고 사실상 관련이 있는 이제 그거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이거는 참고로 여러분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이 진단하지 않습니까? 헌법재판소가 한 게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헌법재판소는 법원이 하는 재판에 대해서 심사를 못해요. 그래서 이제 법원이 하게 되는데, 법원에서 만약에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개인의 인격권이라는 자유를 제한하는 거니까 아주 엄격하게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의원님이 좀 잘 설명해 주시면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많은데 건수가 그죠? 하나하나 따지는 여유가 좀 없는 거겠죠. 저도 뭐 그래서 좀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압수수색 그 영역에서는 여러분 똑같이 저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제 법원에서 좀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거기 제가 잠깐 적어놨지만 압수수색은 증거물이나 범인이나 또는 수사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 최소한에 갖춰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아주 엄격하게 판단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수사 목적 달성에 아주 적합한 한, 그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피수사자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그런 수단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건 가장 기본적으로 법원이 좀 살펴봐야 될 그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 심사에서는 기본권 침해 정도하고 또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되겠죠. 아까 그 과잉금지 원칙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그 대상과 거기가 절대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돼야 하고, 장래에 혹시라도 써먹어봐야 되겠다 해서 무차별적으로 막 가져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과잉금지 원칙 그 전형적인 그거는 위반이에요. 앞으로라도 뭐 함부로 할 수, 뭐 쉽게 이런 기회가 오는 것도 아니냐, 앞으로 써먹어야 되는 막 가지고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개의 요건이 다 충족된다 하더라도 마지막으로 또 체크해봐야 될 게 혐의의 중대성을 한번 봐야 돼요. 혐의의 중대성. 네. 그래서 혐의가 그렇게 중대한 것 같지가 않은데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다 들고 와버리면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좀 다 따져서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좀 심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그게 잘 되려면 법원은 제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고, 그 많은 압수수색 영장을 일일이 이 비례 원칙,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서 이거 발부하고 말고 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보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검찰의 일본의식, 검찰의 일본의식. 수사는 영장을 칠 때 자체에서 이런 걸 좀 생각을 해서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뭐 그건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미있는 강연 해주신 교수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강연과 관련해서 잘 토론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강연과 관련해서 강승식 원장님께 질문하고 싶으신 분 계시면 잠깐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 정신 인격적 자유는 대체로 소수의 것이기 때문에 예. 이제 사법부가 전체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수라는 게 단순 숫자상으로 소수인 건지 아니면 사회적 문화적인 배경을 따져서 소수인 건지 좀 알려주세요. 대체적으로 그러니까 정신인격적 자유주의라는 하는 분들은 그 사회에서 조금 이제 배제된 시간을 주장을 하는 경우가 많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의 그 인권을 의회가 입법을 통해서 보장한다. 사실 그렇게 하고 있는 나라는 제 기억에 없습니다. 외국은 그렇게 했다고 선거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양심적 병역법에서 물론 지금은 현재 대해서 법격심사에서 위헌 결정이 나는데 지금까지도 양심적 병역법을 허용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국민들 80%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은 소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국회한테 맡기는 건 굉장히 제가 볼 때 좀 위험해 보이고 그거는 사법부가 구제를 해줘야 돼요. 그런데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여성 뭐 이런 집단이 예,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님. 그런데 아까 말씀하실 때 판단 기준이 한번 목적이 정당하고 예. 합리적이냐, 수단의 합리성 이 두 가지가 충족되는데 예.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수라는 이유도 예. 어떤 그 두 가지가 충돌할 때 무엇이 우선돼야 됩니까? 소수. 네.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예. 소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예. 국회에다 맡긴 것이 위험하다라고 예. 말씀하신 분이 예. 그런데 그 조건이 예. 목적과 수단이 정당할 때 예. 예. 그럼 두 가치가 충돌하지 않습니까? 예. 어떤 가치가 더 우선돼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 가치의 충돌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수의 자유권을 국회한테 맡기면 아무래도 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소수의 자유권을 쉽게 제한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요. 이제 단순한 그런 이제 국민 여론을 떠나서 이제 정확하게 법리적으로 따졌을 때 이게 과연 그런지 그건 실제 이제 검증에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검증 작업은 국회가 한 것보다는 독자적인 이제 외부에 독립된 사법부가 하는 게 적합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만약에 반대로 지금 말씀하신 거라면 그러니까 다수가 하고 예. 그 이유가 다수라는 이유 때문이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다수는 아무래도 좀 여론이 지배를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아무래도 소수를 보지는 않잖아요. 다수의 여론. 그냥 귀찮은 사람들. 항상 저는 불만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사실은 뭐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이제 그런 거를 좀 독립된 기관이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취지의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가산점을 말씀하실 때 예, 전체 수위가 아니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근데 다수의 원칙이 그 지금 말씀하신 전체 수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단독죄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내가 결혼을 했든 안 했든 나는 하나의 국민이기 이전에 인간인데 내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경우는 내 자유를 제한할 수 있겠지만 굳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가 내 자유를 행사를 하는데 그걸 국가가 온정주의적인 입장에서 그걸 규제를 한다면 그거는 과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맞겠느냐 그렇게 본다면 이거는 법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에 맡겨야 할 문제가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남의 도둑질을 하고 그럼 남한테 피해를 주는 거니까 그건 당연히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해도 법으로 규제를 해야 되겠죠. 근데 사실 간통죄 저런 규제가 없었던 게 더 웃긴 게 혼인 빙자 간음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가만히 보면은 이게 딱히 누구한테 피해를 준다는 개념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네. 배우자가 심정적으로 속상한 건 알겠지만 법적으로 나한테 피해를 준다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죠. 네, 감사합니다. 혹시 뭐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예. 강의 너무 재밌게 잘 들었고요. 예.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 국제적 역사적 상황에서 사상 이념의 자유가 굉장히 오랫동안 침해되었고 여전히 그 결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만약에 이게 저의 자유, 이동과 여행의 자유를 사용해서 북한에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게 사실 국가보호법에 걸리잖아요. 그럼 그 국가보호법을 사실 헌재에다가 이게 위헌이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 경우는 사실 어떻게 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이 위헌이 이게 엄격하게 적용되지 완화되는 걸로 그 적용이 되는지. 북한 여행을 만약에 하고 싶은데 네 국보법이 위헌 내가 불법을 저지르게 되는 거다라고 해서 안 된다면은 이건 어떤 경우로 적용이 돼서 헌재 판결을 예상할 수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주장할 수 있는 기본권이요. 거주 이전의 자유 정도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고, 왜 그러냐면 그게 소위 얘기해서 이제 여행의 자유거든요. 그 여행의 자유의 뿌리는 우리 헌법 14조의 거주 이전의 자유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거주 이전의 자유를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거주 이전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엄격한 심사 대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로 정책적 이해관계가 또 얽혀 있는 그런 기본권이어서 그거는 위헌 결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무슨 헌법 재판 소장 같은데. 미국 연방대법원에 마이크 좀 가까이 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미국 연방대법원에 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예. 사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이 보편적 낙태권을 폐지한다든지 이런 결정을 했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통령이나 좀 정치와 관련해서 예. 연방대법원 또는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혹시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거 이렇게 쭉 들어보시면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예요. 저게 무슨 법이야, 저게 정치지. 국회에서 입법하는 거 똑같잖아요, 사실. 국회에서의 입법은 어떤 법을 만들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고, 저거는 법을 없애기 위해서 정책 토론회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직접 다루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적 성향이 어떠냐, 그 대단히 중요한 문제죠. 네, 대단히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저희가 사실 지금 현재 재판관 구성이 이제 333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이 3명을 하고, 대법원장이 3명을 하고, 국회에서 3명을 하고. 근데 저는 333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8대1이라고 봅니다. 네, 대통령 3명, 그 다음에 대법원장도 대통령이 임명을 하니까, 이거 교차가 돼가지고 다른 경우도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대법원장도 자기 임명권자의 대통령의 성향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중에서는 관련력을 여당이 공개합니다. 그럼 8대1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하고 여러분 우리하고는 상황 자체가 다른 게, 아까 어떤 인사청문회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저희는 인사청문회 하면은 국무총리, 장관 이런 인사청문회 훨씬 더 재밌어하지 않습니까? 저 대통령 측근이니까 저게 얼마나 고통을 먹는지 보자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미국은 인사청문회 할 때 시청률이 제일 높은 직종이 법관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은 철저하게 여러분 이거나 국민들 속에 행정부에 가서 일을 할 사람은 저는 어차피 대통령과 꼬들을 맞춰서 손발을 맞춰서 할 사람이고, 그 반면에 사법부에서 일하는 법관은 이거는 정치적 심판을 해야 될 사람이니까 야당이 진짜 검증을 해야 될 거는 후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낙마율도 미국 연방대법원 대법관 낙마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심사 기준도 엄청나게 까다롭고. 근데 우리는 여러분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뭐 이런 사람들 인사청문회 때 잘 보지도 않죠. 총리 뭐 이런 거 할 때만 가서 그냥. 근데 그게 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는 권력주의 원칙이 좀 잘 안 지켜지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행정부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미국 상원에서 청문회 때 아주 엄격하게 하는 직종은 하나 있습니다. 네, 그건 바로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아무리 정부 내 기관이지만 이거는 어쨌든 간에 정치적 심판에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통제하는 입장에도 얼마든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관행은 뭐냐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청문회를, 물론 임명권은 자기한테 있지만 한 5사람 정도를 미리 이렇게 명단에 적어서 그 야당 쪽에 미리 이렇게 보여주는, 네, 그런 관행이
저희는 뭐 그건 도저히 기대할 수가 없고, 그러니까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어요. 저는 좀 국민적 관심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저희는 안 돼서 됐어요. 사실 총리 지금 대통령 공직제를 하는데 총리가 대통령과 성향이 다른 사람이 총리라는 사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총리나 무슨 뭐 내무장, 행정부 장관 이런 사람들이야 대통령과 호수가 맞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대신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그런 분들 인사청문회나 계속 표결을 할 때는 굉장히 좀 엄격해졌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측면에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9명의 연방대법관에 다 대통령이 임명을 하죠. 근데 그런 사실상 내부적인 이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어서 대통령이 자기가 정말 뭐 자기 무슨 친구라는 분 이런 이유로 갔다면 그건 무조건 불교예요. 상원에서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거기는 더군다나 교차투표율도 굉장히 높아서 같은 공화당 대통령인데 대법관 인사라는데 형편없이 한다 그러면 바로 거기서는 교차투표를 해버리니까 저희하고 상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도 뭐 저는 연방 대법관은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느냐 그거는 그 안에 솔직히 그 현실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 주제랑 벗어나는 질문이 있을 텐데요. 예. 어쨌든 법이라는 것은 사회를 운영하는 게 하나의 도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아무래도 미국 사회에 영향권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 그랬을 때 이런 뭐 자유권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국 사회는 현재 어떤 현황이 어떻고 이게 한국 사회에 영향을 언제 주는 건지 그런 것을 사례라든가 의견만 좀 주시고. 그러니까 그 제가 이 말씀 좀 드리는 건데 저희가 소위 보수와 진보 우리나라에서 이제 보수와 진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가 보통 학술적인 의미에서 보수다 진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보통 얘기를 하냐면 보수는 인간의 자연 상태를 최대한 존중하는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가 작은 국가 그리고 최대한 국가 권력을 자제를 해서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시스템. 이제 그거를 학술적인 의미에서 저희는 보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 사회가 전형적으로 그런 사회죠. 그리고 저희가 보통 이제 진보다 이제 그러면 강한 정부를 통해서 공동체의 전체적인 그 권익을 신장한다. 이제 그 개념을 이제 저희가 소위 이제 진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이 이제 그런 성향에 속하는 국가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저희는 보수와 진보의 이념이 사실 그렇게 되고 있지는 못하죠. 분단 때문에. 네. 그게 이제 모든 정치 이념을 다 왜곡해 잘라놓고 있는 판인데 그래서 미국에서 무슨 지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자유가 뭐 인정되고 확대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그게 안 되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역주의, 분단 이런 것 때문에 원래 의미에서의 진보와 보수가 대한민국에서 참 실현되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저런 자유가 되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안 되지? 그게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어서 뭐라고 제가 속다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한국은 미국에서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 그렇잖아요.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은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닮잖아요. 한국도 이렇게 닮는 시간차가 붙는데 한국도 언젠가는 그런 사회적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아마 그게 시간차가 보통 격차라고 그러잖아요. 격차가 100년이 넘을 수도 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미국의 뭐 영향을 가장 광범하게 직접적으로 그거는 한미동맹인데 그것 때문에 많이 이제 사실 좀 왜곡이 돼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사회 곳곳에 돌아가는 거 보면 저는 오히려 유럽식 공동체주의가 많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라든지 이런 걸 보면 미국에서는 사회복지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워낙 한미동맹, 그 다음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국가에서는 무시할 수 없는 하나의 정치 세력이 굉장히 이제 그쪽 이념을 많이 강조해온 세력이 또 있고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좀 착시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실생활에 보면 유럽의 공동체주의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한 게 또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우리가 굳이 뭐 미국 하자는 대로 해야 될 이유는 전혀 없고요. 예. 미국과 우리 실정에 맞게 다른 것이 더 많이 나오면 좋은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사회자 제가 저도 한번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저도 오늘 오후까지 한국어에 진행을 했지만 많은 유익한 강의들 많이 봐서 오늘 사례를 통한 강연을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는 제 신체 자유, 사생활 영역의 자유, 정신적 자유, 사회 경제적 자유 등 이런 자유권이 제한에 좀 어떤 카테고리는 엄격하게 보고 어떤 카테고리는 상대적으로 덜 엄격하게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한국에 국한되는 건지 아니면 세계적으로도 조금 그러한 추세가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저희가 보통 학생들하고도 얘기를 하다 보면 여기 이제 제가 법과대학이나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헌법학에서 1세대는 거의 대부분 이제 독일 유학 갔다 온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이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이제 거기서 하는 이제 그대로 하지 않겠느냐. 사실 독일 헌법재판소도 큰 틀에서는 저 룰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사실 헌법재판의 원조는 미국 대법원입니다. 미국 대법원. 미국이 헌법재판을 제일 먼저 하는 국가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저 내용이 미국 이제 헌법 공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중 기준의 원칙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 미국식 이중 기준 원칙이 헌법재판을 하는 다른 나라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미국이 하는 대로 뭐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사고 방식은 저렇게 하고 있죠. 저희 현재도 명시적으로 정부인격적 자유는 엄격하게 한다. 사회경제적 자유는 완화되지 않는다. 명시적으로 딱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인 흐름은 저렇게 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저희가 알 수 있냐면 위헌 결정된 법률의 수를 하나하나 분석을 해봤을 때 정신인격적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 위헌 결정 수 훨씬 더 많거든요. 사회경제적 자유. 거기서 좀 추정이 가능하다는 거죠.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기성 의원님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저도 교수님께 질문. 헌법재판소가 1988년에 생겨서 지금 35년 됐는데 한편에서는 초반이나 중간 이후까지는 위헌 심사도 잘해서 위헌 판단도 많이 했는데 그 이후에는 국회에서 법도 잘 만들고 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도 잘 안 하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헌법재판소가 존재 의의가 많이 축소된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고 반대로는 사회권 부분이나 새로운 자유에 관한 심사를 정부에 대한 정책에 관한 것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심사를 해서 정부 정책이나 국회 입법에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역할을 좀 못하고 있다는 견해도 있는 것 같아서요. 교수님도 오랫동안 헌재를 지켜보셨으니까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떠신지 잠깐 듣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저희 이제 헌재의 마지막 관건이 하나 남았다고 보는데 미국 얘기를 또 잠깐만 말씀드리면 미국 대법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기반으로까지 성명을 했냐면 미국 연방 대법원이 주로 거기서 헌법재판을 하는 데니까 이제 국민 여론이 선도하는 이제 그 선까지 올라갔다 이제 그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헌재가 사사롭게 뭐 저런 것들을 이제 일반 국민들이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 만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행정수도 위헌됐죠. 그게 있었죠.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이 있었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 그 다음에 그 통합지보다 해산 사건. 요런 사건 정도는 아마 일반 국민들 다 알고 그런 사건을 겪으면서 헌재가 성장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그걸 보면은 하나의 그 네 가지 사건만 딱 보고 가장 묵직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만 그렇게 딱 보면은 하나의 공통점이 있거든요. 네, 뭐냐면
그 네 가지 결정의 결론이 그 당대의 여론조사와 정확히 일치하는 결정이었습니다. 네. 행정부도 보면 보시면 여러분 자기 고향이나 뭐 내가 땅 사는 게 충청도가 아니면 다 싫어했어요. 그 다음에 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는 뭐 압도적인 가수가 세상에 저런 걸 가지고 무슨 탄핵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인데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그 경우에 통합진보당 이제 바로 대표적인 아까 이제 그런 사례인데 소수 정당이다 보니까 뭐 그리고 뭐 언론에 비추는 것도 좀 아직까지 좀 편향적인 게 있고 비추는 부정적인 얘기만 하고 그러니까 없애버리면 아니고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였죠. 야 지금 뭐 저 대통령이 맞아? 이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항상 결론이 여러 번 그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최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그 대목에서 좀 고민이 드는 게 이제 미국 대법원처럼 이제 좀 여론은 단순히 수용을 하는 결정이 아니라 여론과 좀 배치가 되더라도 헌재가 결정을 내려서 국민들을 교육을 시켜서 그쪽으로 좀 끌고 갈 수 있는 좀 그런 그 이제 기능을 좀 할 때가 온 거 아닌가. 이제 30년이나 됐으니까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이 결정, 미국 대법원 결정 판결은 여러분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1954년에 브라운 판결이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여러분 이제 결정이 뭐냐면 애들이 이제 거기는 흑인하고 백인하고 같이 학교를 다니고 그런데 흑인 학교 이제 그 학생 그 등교를 제한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흑인들은 흑인 학교만 다니고 백인들만 교회에 좋은 학교들. 그게 거기는 입법으로 되어 있었으니까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한 흑인 학부모가 우리식으로 따지면 헌법재판소 찾아가서 이거 위헌 아니냐, 이거 부당한 차별 대우 아니냐 그랬는데 여러분 그 당시 여론조사가 어떻겠습니까? 뻔하죠. 미국 사회에서 흑인이 차지하면 20%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도 온갖 살해 협박까지 당하면서 이제 미국 대법원 위헌이냐 그 결정을 내리고 이제 그랬는데 그 당대에는 여러분 최악의 판결이라고 평가를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는 미국 연방대법원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판결이라는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제가 봤을 때는 헌재가 신뢰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좀 지금 인사 시스템 333 이제 이걸 좀 개헌에 관한 사항을 참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좀 다양한 헌법재판관들이 모여서 좀 신뢰를 쌓은 다음에는 제가 생각하는 헌재가 될 길은 그런 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